모든 종분화 혹은 진화의 립업에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지역적 생태계 고립 그리고 죽지 않을 정도의 가혹한 환경적 도전이죠. 왠지 한민족이 떠오르는데, 자, 여하튼 이러한 이볼루셔너리 프레셔, 진화적 압박을 이겨내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는 것이고 못 이겨내면 멸종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인류 진화의 고향이 동아프리카 열곡대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이유로 첫째, 판구조 운동으로 인한 반복적인 단층작용이 생태계 파편화 및 종의 고립을 촉진했다. 둘째, 초원, 산림, 습지가 혼재된 생태환경은 나무 위 생활에서 지상생활, 즉 직립보행 방향으로의 진화를 더욱 압박했다. 셋째, 플라이스토세 이후에 급격하고 변덕스러운 기후변화가 이러한 모자이크 패턴 지역에 특히 강하게 반영이 돼서 고인류가 환경 변화에 대한 생존 전략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정도를 들고 있고요. 넷째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에서 유라시아 문명의 상호 교류 및 발달이 비교적 균등한 온대 기후가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은 덕이라 했잖아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동아프리카 열곡대의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 구조는 기후대 및 생물 군집의 다양성, 고립화 혹은 계층화를 더 촉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검증되지는 않은 개인 가설이긴 합니다만. 2절 루시 vs 투르카나 보이. 자, 오늘의 메인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맨 뒤에 캡처할 시간 드릴 거예요. 루시로 대표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렌시스, 투르카나보이로 대표되는 호모 에렉투스, 이 둘을 20개 항목에서 비교해봤습니다. 나머지 두 조연은 브릿지라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항목만 넣었고요. 여기 마이너스 표시한 부분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브릿지 개념이므로 오늘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첫 번째, 존속 기간은 아프렌시스는 BP 300만 년 전후, 에렉투스는 BP 100만 년 전후입니다. 둘 다 각각 150만 년 이상 존속한 장기 성공종이고요. 두 번째, 개념의 변동 가능성. 우선 오늘의 두 조연은 10년 이내에 개념이 바뀔 가능성이 꽤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대로 갈 확률이 높고 호모 에렉투스는 지역별로 다른 종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존속 기간도 너무 길고 지역적 분포도 너무 넓었기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 지역의 초기 호모 에렉투스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후기 호모 에렉투스를 하나로 묶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죠. 세 번째, 분포 지역. 앞에 둘까지는 아직 아프리카 지역의 로컬 종이고 대규모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BP 100만 년 이전의 호모 에렉투스가 1차, 그리고 BP 50만 년 전후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2차입니다. 네 번째, 종의 번성 정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렌시스는 로컬 지역에서의 장기 생존 종이고 호모 에렉투스는 다지역 확산 종입니다. 다만 아직 번성 종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 업데이트 버전인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꽤나 번성을 해서 이후에 천하 3분지계의 공통 조상이 됐다 하고요. 다섯 번째, 인구 병목 현상. 사실 가장 유명한 것은 BP 7만 년 살짝 이전에 호모 사피엔스에서 있었던 토바 대재앙 이론이고요. 그 이전에는 전 지구적인 대규모 병목 현상까지는 보고된 바가 없어요. 다만 2023년 10월에 사이언스지의 중국팀이 낸 논문이 있는데 BP 90만 년 전후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에서 대규모 병목 현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대규모 인구 병목 현상 얘기는 확립된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진화의 압박 요인. 이 부분은 앞에 충분히 다루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플라이오세의 서늘한 기후 변화에 따른 밀림의 사바나화가 이족 보행을 압박했고, 호모 에렉투스는 플라이스토세의 말도 안 되는 빙기와 간빙기의 반복이 더 큰 폭의 진화를 압박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각 요소별로 보시면, 일곱 번째, 직립보행. 앞에 이미 했죠. 아프렌시스는 뒤뚱뒤뚱 단거리 직립보행의 완성, 에렉투스는 마치 우리와 같은 성큼성큼 장거리 직립보행의 완성. 여덟 번째, 대퇴골 구조. 이것을 대퇴골 구조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침팬지 같은 경우는 대퇴골이 수직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안정된 이족 보행이 어렵고 나무 타기에 적합하고요.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렌시스부터는 대퇴골이 몸 중심선 방향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러면 무게중심이 안정적이고 이족 보행이 가능하게 되죠. 호모 에렉투스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다리가 더 길어지고 고관절이 더 정교해집니다. 즉 현대 인류와 거의 같고 드디어 장거리 걷기와 오래 달리기가 가능해진 것이죠. 아홉 번째, 골반 구조. 침팬지는 길고 좁은 골반을 가졌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렌시스는 짧고 넓은 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이 경향이 더 심화됩니다. 이러한 골반의 변화는 대퇴골 변화와 맞물려서 장거리 이족 보행에는 점차 유리해지지만 반대로 손쉬운 셀프 출산에서는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열 번째, 출산 난이도와 공동체 생활. 침팬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 대한 압박이 적어도 출산 면에서는 크지 않았죠. 물론 어느 정도의 공동체 생활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부터는 이 출산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출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즉 상호 협력적인 공동체 생활로의 압박이 좀 더 커졌다는 뜻이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는 생태계 약자끼리의 느슨한 연대 혹은 소규모 무리 생활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쯤에서는 출산 난이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출산의 도움, 공동 돌봄 등의 측면에서 공동체가 좀 더 커지고 조직화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11번째, 주요 도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기에는 로메크위 석기, 호모 하빌리스는 올도한 석기, 호모 에렉투스는 아슐리안 석기 및 나무로 깎은 창, 그리고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창촉, 화살촉이 유명하죠. 참고로 석기 시대를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로 구분하는데 지금 이 수백만 년 기간이 전부 구석기인 거예요. 신석기는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나오는 개념이니까 최근 330만 년간의 인류 도구 역사에서 시간 기준으로는 99.7%가 구석기 시대인 겁니다. 로메크위 석기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도구를 단단한 외부의 어딘가에 두들겨 만들었다고 하고, 올도한 석기는 반대로 단단한 무언가로 우리가 쓰려는 도구를 타격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슐리안 석기부터는 뭔가 예술성을 느낄 정도로 아름답죠. 이것으로 볼 때 호모 에렉투스는 단순 생존을 넘어서서 뭔가 심미적 감각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문 장인 혹은 숙련자들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 나아가서 공동체의 역할 분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반도의 연천 전공리에서 나온 주먹도끼도 이 아슐리안 석기죠. 하나 더 추가하면 구석기는 타제석기, 뗀석기라 하고 신석기는 마제석기, 간석기라 부릅니다. 전자는 두들기거나 깨서 만들었다는 뜻이고 후자는 갈아서 만들었다는 뜻이죠. 12번째, 불의 사용. 지금쯤 되면 느낌이 오시죠? 인류 진화의 발달에 아주 중요한 이 불은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 사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불을 점화한다거나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번개 등 자연에서 얻은 불을 잘 관리할 줄 알았다는 느낌이 좀 더 맞겠고요. 불을 새로 지피는 것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혹은 그 이후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불을 사용했다. 뭔가 엄청난 발전이죠. 13번째, 생태계 내에서의 위치. 자, 생태계 내에서의 위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BP 300만에서 BP 100만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생태계 내에서 을에서 갑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숨어 사는 도망자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생태계에 떨어진 열매, 기어다니는 곤충 혹은 초식을 주워 먹는 역할을 했고요. 포식자들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었죠. 그러다가 호모 하빌리스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육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의 육식은 사냥해서 잡아먹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새물이나 하이에나처럼 죽은 사체의 고기나 골수를 긁어먹는 부분적 청소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약자이고 이렇게 뼈를 발라내는 과정에서 올도한 석기가 발달한 것이겠고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생태계의 갑이 된 것은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강해진 육체, 팀플레이, 불의 사용, 발달한 석기, 이들이 가리키는 것은 능동적 조직적 사냥꾼이죠. 이때부터는 호모 에렉투스가 생태계의 갑으로 올라서는 것이고요. 이보다 업그레이드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모든 면에서 더 발전했기 때문에 큰 초식동물도 공격할 수 있는 계획적 사냥꾼 역할을 하게 됩니다. 14번째, 식이의 종류. 방금 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주로 채식입니다. 식물이나 과일을 채집했고요. 호모 에렉투스는 잡식이겠죠? 수렵 기반의 육식과 채집 기반의 채식을 모두 커버하는. 15번째, 두뇌의 크기. 지금까지 쭉 보시면 왠지 호모 에렉투스부터 두뇌가 확 커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맞고요. 200cc 팩우유 기준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하빌리스는 팩우유 두세 개 정도의 뇌 용량인데,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후기로 가면 1200cc, 즉 우유팩 6개 정도까지도 크기가 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존 학설은 두뇌가 먼저 커진 후에 다른 요인들이 따라왔다로 알려졌는데, 지금의 다수 학설은 진화의 압박이 커지면서 대퇴골 등 신체 구조가 변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받으며 선순환 진화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요소가 두뇌 용량 증가이다 라고들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진화의 방향이란 게 절대 단선적이지 않죠. 16번째, 채모와 땀샘. 사실 비주얼로 봤을 때 가장 확연한 차이인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렌시스는 침팬지처럼 아직 온몸에 털이 덮여있고, 호모 에렉투스는 대부분이 맨살입니다. 이것을 채모와 땀샘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우리 몸의 땀샘은 두 가지입니다. 털이 있는 곳의 모낭과 연결된 아포크린선, 털이 없는 곳을 포함해서 우리 몸 전체에 분포하는 에크린선. 아포크린선은 페로몬, 땀내 등등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뭔가 탁한 땀을 분비하고, 에크린선은 비교적 맑고 냄새가 없는 땀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에크린선의 가장 큰 역할은 대규모 수분 방출을 통한 체온 조절이죠. 전신의 털이 국소화되었다는 것은 아포크린선은 줄었으나 체온 조절에 유리한 에크린선이 확 늘었다는 뜻이고, 무엇이 선후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호모 에렉투스
에렉투스의 장거리 보행, 오래 달리기 사냥, 그리고 아프리카 밖 다양한 환경에서의 거주라는 요소에 이 체온 조절 능력이 상당히 유리했겠죠. 어쨌든 털이 없는 호미니는 언제부터? 호모 에렉투스부터, 대규모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언제부터? 호모 에렉투스부터, 장거리 보행, 불의 사용, 공동체 사회 발달은 언제부터? 호모 에렉투스부터. 자,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만하죠.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300, 100, 30, 10, 오에렉, 삽삽. 17번째, 언어의 사용. 자, 이쯤 되면 왠지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 언어를 사용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실제로 에렉투스 시기부터 음성 언어, 버벌 메시지에 관여하는 브로카 영역이 뇌에 발견된다고 합니다. 즉, 아마도 추정컨대 아프란시스는 우가우가 하면서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거나 잡아 끄는 느낌,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이를테면 저거, 그거, 꼬기, 맘마 정도의 원시적 단어 사용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상상해봤고요. 18번째, 남녀 체격 차이. 자, 우선 이 세 문장을 보죠. 1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하이델베르겐시스로 갈수록 사냥의 비중이 커졌다. 2번, 이로 인하여 남녀의 체격 차이가 더 커졌다. 3번, 즉 초반에는 모계사회였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부계사회로 변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1번만 맞고 2, 3번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먼저 2번 관련해서 실제로는 앞에서 뒤로 갈수록 남녀 체격 차이가 작아졌습니다. 오히려 여성 암컷의 체구 증가폭이 더 컸어요. 자, 그렇다면 2번 문장은 왜 틀린 걸까요? 그 이유는 사냥 외에 또 다른 두 가지 요소, 즉 공동체 단위에서의 토탈 영양 섭취량 증가, 그리고 공동체가 고도화될수록 수컷 간의 경쟁이 줄어든다 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바로 다음 항목과 함께 설명드릴게요. 19번째, 모계사회인가 부계사회인가. 우리 흔히들 구석기 시대는 모계사회였어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명제에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구석기 시대는 부계사회였어 라는 문장도 근거가 빈약합니다. 정확히는 아직 잘 모른다가 정답이고요. 18번, 19번 항목을 고인류학적 관점에서 한 번에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말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일 것 같습니다. 20번째, 전반적 사회 이미지. 자, 이제 총론적으로 그려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공동체, 키 120cm 이하의 아직은 신체가 털로 뒤덮인 뒤뚱뒤뚱 이족 보행을 하며 식물이나 곤충을 주워 먹는 생태계 약자들의 느슨한 공동체 생활. 호모 에렉투스의 공동체 이미지는 키 180cm에 육박하는 이제는 맨살 위주의 비주얼을 갖춘 장신 그룹이 성큼성큼 장거리 이족 보행 및 오래 달리기를 하면서 조직적 사냥을 하는 생태계 강자들이 공동 출산 및 돌봄이 가능한 나름 분화되기 시작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한다. 동굴에서 불을 쬐면서 촉보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원신 이미지는 적어도 호모 에렉투스 이후인 것이죠. 자, 원하시면 킵잇 정리해봤습니다. 여력 되시는 분들은 일시 정지하고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테이블은 원하시는 분들은 캡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오늘의 킵잇 다 까먹어도 되니까 이것만 기억해보세요. 300, 100, 30, 10, 오에렉, 삽삽. 300, 100, 30, 10, 오에렉, 삽삽. 300, 100, 30, 10, 오에렉, 삽삽.